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회사를 다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을 가장 믿은 적이 있다면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나요? 제 경우 제 남편을 가장 신뢰했었는데 그의 배신으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자존심 상처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딘가 부족해서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 같아요. 피해자로서 어울리는 성격이에요. 이런 불운과 고통을 경험한 제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결혼을 시작으로 나타난 불행했던 일들이 많아요. 시부모님은 우리 결혼 전에 우리를 위해 집을 샀지만 그런 선물은 기쁨보다는 부담스러웠어요.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내면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지금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리는 더욱 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감사합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밤은 쌀쌀할 정도였어요. 남편과 저는 야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늦은 시간에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아직 안 잤니? 아이 불이 켜져 있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어. 빨리 닫아줘. 그리고 아들이 반팔을 입고 자는 걸 긴팔을 입히라고 해.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제 소름이 돋았어요. 시댁에서 저희 집을 감시하고 있나 봐요. 남편이 반팔을 입고 자는 것까지 세세하게 쓰고 계심에 너무 소름 끼쳤어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신혼인데 애정 표현도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건지 궁금했어요. 제가 즉시 문을 닫고 커튼을 치자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여주었죠. 당신, 아이 정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나요. 지금 소름이 돋았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건 아닐까? 남편은 웃으며 이 상황을 넘겼어요. 이게 우연이라 생각할까?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낮이든 밤이든 커튼을 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너희 환기는 안 시켜서 매일 문을 닫고 있으면 건강에 안 좋아. 아이는 하루에 2번씩 환기를 시켜야 해. 매일 문을 닫고 살면 어떻게 해? 두 번째 문자에서 말이죠. 그럼 이야기가 끝났군요. 부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몰래 엿보는 일로 논란이 있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아주 사랑해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빨리 결혼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급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요즘은 다들 늦게 하는 추세인데 우리가 뭐에 나았어? 아니요. 우리 아들이 3살이에요. 내 동생과 동갑이고 34살이니까 이제 그렇게 늦지도 않은 나이죠. 다들 자식을 키워간다는데 나도 더 만들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옛날 사람들은 부럽다. 장가가면 며느리까지 다 같이 살지. 나도 요즘은 그렇게 못 사는데? 시어머니랑 가까운 거리에 살면 잘 안 될까? 그렇게 해도 안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하겠지?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아,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결혼 잘 준비해야지. 남편의 누나도 결혼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결혼하니까 빠르게 느꼈을지도. 시부모님은 결혼 준비할 때 이 아들을 내놓은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반대는 안 했지만 내 바닥은 하고 싶은가 보네요. 우리 아들이 문과지만 애가 센스가 충분해서 전기 작업도 잘해요. 집 천장도 다 고쳐주고 가구 조립도 잘하니까 정말 아들 덕분이라는 거 아니라 멋있고 아까워요. 아들 키워서 남겨도 아쉽다. 준아 더 너다요. 아이고 진짜 그 말을 짐작하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남편으로서 어머님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시키겠다는 마음이 서글프지만 이는 연애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함께 행복하게 살며 손주들도 안기며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알지만 당신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은 자식 결혼을 처음 시켜보니까 아쉬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아까워서 좋은 아들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 주기에도 너무 아깝고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말하고 계셔요. 너 나가면 우리 따돌릴 거니까 그냥 여기 와서 살아라 말하고 계세요. 우리 신혼의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좀 불편하게 하면 멀리 나가서 살 거니까 말하고 계셔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고향에서 자고 온다. 알았어. 매주 한 번은 부모님 집에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자러 가라는데 더는 그럴 수 없겠다고 해서 자정을 한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을 하는 줄 아니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서류를 쓰는 걸 보고 참인 것 같았어요. 결혼하면 계속 엄마를 따라다니겠다고 하셔서 내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럼 그냥 아들을 가져가세요. 나는 그만둬도 괜찮은 상황 같아요. 자신도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밀어붙이는 건 내게 예의가 아니에요. 결혼 안 해도 되고 엄마는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엄마를 설득하지 못해서 제가 여기서 빠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고 남자친구와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평생 혼자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남자가 아니면 못 살아요. 이 결혼 없이도 괜찮을 정도로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결혼을 생각한 적 없어요.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하려고 했죠. 그걸 그 사람에게도 솔직히 말하고 만났는데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를 선호하지 않고 아들을 아꼈기 때문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저 역시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쭉이 커피숍으로 갔는데 어떤 일로 오신 거래요? 우리의 인연이 그곳에서 끝나길 기대했어요. 왜 말이세요? 우리 아들 지금 어딨나 봐요. 그래서 내가 2번이나 전화했어요. 민수 씨 어디 아프시나요? 결국 입원해버리셨다고 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들의 시어머니가 말을 많이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입원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다시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 때 신부 측 엄마들이 울지 않잖아요. 우리 엄마가 대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안 좋게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건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티를 내야 했을까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집을 감시하고 있어요. 나는 좀 후회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재테크도 중요하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내가 얼마나 버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버는 돈은 제가 쓰는데 보태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버고 있고 직책도 높아요. 저는 금전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남편과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더 편해졌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자마자 태세를 변경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많이 벌면 금방 돈을 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부부가 합심해서 돈을 모아야지. 난 적극적으로 일해야 하거든요. 우리 아들은 경제학과를 나왔다. 따라서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해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경제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나 팔을 뽑다가 갈아타게 해야 돼. 난 원래 접근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 아들에게 설득당해 주식을 해봤어요. 10배 이상 벌었어요. 너도 신랑을 믿고 한번 맡겨봐 이미 맡았지요. 그러나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얘가 잘 할 거라고 믿어. 걱정 마세요.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너희 통장을 보여줘. 한번 봐볼게. 아니요. 어머님, 아들 결혼시켰으면 철없는 아들이라도 독립하게 해야죠. 전 믿지 못하는 듯한 관심은 사양하겠습니다. 계속 안 믿으면 지금이라도 아들을 동반하셔야 해요. 저희가 잘석돼야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즉시 말해야 스트레스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일체 관리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만 빼면 저희는 신혼부부로 아주 행복해요. 남편과 저는 취미와 식성이 같아 신혼 첫날 야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5km 산책도 했어요. 또 여행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서 저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업무가 바빠져서 남편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고 출장 일정은 점점 길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자주 없어져서 외로워지지만 전화와 영상통화로 소통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2년의 긴 출장이라고 해요. 남편은 함께 갈 생각이 없다고 하고 나는 회사에서 집과 차를 제공받아 혼자 지내야 하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은 2년의 출장을 준비하며 같이 여행하고 싶지만 할 일도 많고 애도 낳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 가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은 2년의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나는 회사가 더 좋은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죠. 바람타대 1시간 30분이 걸렸어요. 회사에서 너무 많이 야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회사 위치가 어느 정도나 있고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주일에 며칠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사를 하자고 했죠. 당신이 2년 동안 집에 없는데 나 혼자 이곳에서 살면서 1시간 30분을 걸려 회사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래, 이사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친정 근처로 가는 것은 어떤가요? 아무쪼록 우리 엄마보다는 어머님이 더 편안하고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좋아요. 그러나 어머님 아버님과 상의는 해야겠어요. 우리가 이사한다고 하면 많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잘 설명해 주겠어요. 그래도 당신 혼자 지내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지 않나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회사가 멀어질 것이고 자기가 2년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집을 친정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어요. 손쉽게 이사를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남편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저만 있으면 어머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따라서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떠날 전날에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남편을 배웅해 주었어요. 나 없어서 미안하고 집이 팔리면 당신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고 사게 해줄게. 이렇게 큰 일에 내가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 나는 독립적이고 씩씩하다는 걸 알아줘. 걱정하지 마시고 도착하면 빨리 전화할게. 시간이 늦든 안 늦든 곧 알릴게. 그럼 다녀올게. 이따 전화할게. 남편이 안 보일 때까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보이지 않을 때 울음이 나던데 모르게 많이 사랑한 것 같았어요. 사실은 사랑까진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정이 든 것 같아서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외롭게 느껴졌어요. 바쁠수록 낫겠다고 생각하고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집이 팔리기 전에 재택근무를 할 생각에 일을 많이 가져와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집을 보러 와도 되냐라고 했죠. 그래서 당장 와도 된다고 답하고 기다렸어요. 부동산 사람들과 함께 어머님이 같이 오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남편이 없을 때 저희 집에 오시던 적이 없던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집으로 왔다가 저를 보시고 놀랐죠.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출근 안 했어? 하면서 걱정한 것 같았어요. 그 우려는 제게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대한 걱정이었을 거예요. 그 말투 속에서 어머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더 이상 경계를 저도록 돕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요, 어머님, 제가 재택근무 중이에요. 그한테 아직 말 안 했나 봐요.
회사가 이사를 가서 왕복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중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의심해요. 그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 너가 어떻게 날 속이려고 하는 거야? 집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야. 일하고 있는 거 맞아. 재택근무 중인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래도 무슨 일로 왔을까? 연락도 없이 부동산 사람들이 너희 집에 오겠다고 하니까 문 열어주려고 왔지? 그런데 내가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이, 그러니까 너 확인했으니까 돌아가. 부동산과는 내가 잘 처리할 테니까. 아이, 우리 아들 2년 동안 없는데 너희가 이사 간다고?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너 혼자 편안하게 살아? 우리 아들 혼자 지켜줄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아들의 미래고 말고 내가 혹시 바람 피우면 어쩌겠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내가 너무 참나무스럽단 말이야. 너의 기분이 어떻든 이걸 이해해야 해.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분명히 말하고 싶은데 싫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 간다고 했더니 서운해하니까 그런 말씀 들이신다고. 예, 내가. 그렇게 속붙은 시댁에서 온 갑작스러운 제의에 대해 한 가지로 나 홀로 놀고 배가 불러서 그렇지 않아도 아들은 해외에서 죽을 만큼 일해야 할 텐데 너는 여기 혼자 편안한 집에서 호강하는 걸 이상하게 보기에 우리 집에서 설거지라도 하는 게 맞지. 그런 말을 내걸었어요.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는 따로 마음속을 감추고 있다는 걸 입으로 밝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나는 그 집에 들어가야 하나요? 내가 결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더니 그날 어머니와 큰 싸움을 벌였어요. 오랜만에 크게 싸웠던 것 같네요. 오해가 생긴다면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쟤를 속이기 위해 시부모의 집으로 오라는 거죠. 나는 결코 그 집으로 가지 않고 싶어서 시어머니를 내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 말다툼 끝에 이제까지 들었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나의 결심에 따라 내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싸우느라 모두가 얼굴에 힘을 주다 보니 잠도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편을 깨우기 위해 열심히 기다렸어요. 참지 못하고 새벽이지만 거기는 밤의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받지 않았어요. 일찍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 받겠지 생각했는데 시도 두어 번 하니 겨우 전화를 받았어요. 이상하게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나다가 끊어졌어요. 남편이 받았다면 숨소리가 없을 텐데 누군가가 받고 끊은 것 같았어요. 기분이 나빠지고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고 있을 때 전화를 먼저 거는 게 떠올라요. 적이 없더라도 남편이 먼저 전화를 자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걸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남편이 자주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날 밤에는 남편의 활동 시간에 어플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룸메이트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혼자 사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한쪽만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메일에는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메일에 로그인해보니 국내에 있었고 올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타 지역에서 로그인할 때 알림이 안 뜨기 때문이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만 알림이 없어서 100% 이 인간이 한국에 있고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진심으로 신뢰했던 남편이었고 내게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한국에 있다니, 그것도 서울에. 도대체 그가 무슨 이유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화내지 않고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다. 여보, 어디야? 사실 당신이 외국에 없다는 거 다 알아. 이제 거짓말 그만하고 집으로 와,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남편은 처음에 당황하고 발뺌을 하며 아무런 변명을 했지만 증거를 들자 그는 수습이 안 됐다. 서울에 있다는 걸 인정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자 서로 얘기하자며 다시 서로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남편은 처참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맑은 모습 그대로였어요. 일주일 만에 봤는데 반가웠어요. 도대체 나를 속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일단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당신, 바람피는 건 나를 속이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출장에 갔다 와서 미안해. 내가 속아서 유감스러워. 아이가 안 걸리길 바라고 있었어. 당신 정말 놀라우리. 지금은 내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야? 뭐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야? 연식이나 일하가 오려고 한 거야? 남편이 싹싹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왔어. 사실 여기 집 말고 더 하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여자랑 살고 있다고. 누가 다 알아. 그래도 내가 좋대. 그래서 같이 살려고 했어? 그러니까 너도 좀 참아. 너 어차피 이혼 못하잖아. 그냥 참고 살자. 나도 너도 필요해. 반반씩 사자. 요즘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사는데 파트너 개념이라 생각해. 어렵지 않아? 우리도 아메리칸 마인드로 다가가는 거야? 남편은 두 집 살림을 멈출 생각이 없었지만 나는 소문이나 다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 어머니가 회사에 오신 바람에 당신과 결혼한다는 소문이 자자해 있어. 능력이 좋아서 밤일을 잘한다고. 운이 좋네. 돈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소문을 듣고 그러한 이유로라도 제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이혼하면 제 이미지가 망칠 것 같았어요. 그때는 소문이 가장 두려웠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우리가 재회한 후 제가 이혼 사실을 공개하자 남편은 결혼이 어려워질까봐 부모님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을 아는 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만 알고 있고 저는 떳떳하게 고백하려고 했어요. 소문을 두려워하는 저를 알아차리자 그 사람은 저를 완전히 배반한 인간이라고 돌아섰어요. 그때도 남편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남편은 공공연히 두 집 가사를 하라고 했어요. 가지마. 그 여자랑 관계를 끊어줘. 그러면 나는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할게. 미안하지만 나는 떠나야 해. 이 집에서 2년을 약속했으니까. 그 집에서 2년을 지내고 돌아갈게. 그러면 나 뭐라고 해야 해? 회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해야 해? 휴직을 한 거 같아. 어떻게 휴직을 한 거니? 내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나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어. 성실하게 일도 하고 당신과 함께 할 때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 나는 취미 생활로 삼고 싶어. 좀 떠나게 해줘. 실은 그 집에 살고 싶어서 거짓말로 일을 꾸며내고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출근은 일찍 했고 늦게 퇴근해서 정말 다닌 적 없는 곳은 가지 않았으니까. 서울에 있었고 버젓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두 번째 가정을 이루는 삶을 멈출 수 없었고 나는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 가만히 있자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남편을 대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불평을 하러 우리 집에 온 걸 보았어요. 계속해서 학과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요.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해외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온다는데 너는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손가락만 까딱하고 있지 않니? 어머니는 나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다. 너도 시끄러운 말을 하지 않았잖아. 내가 어머니의 위치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날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거기로 가세요. 하지만 그만해. 나 진짜로 널 위해 정말 그런 거 맞아? 맞아. 잘 생각했다. 나 지금 어디서 팔아야 할지 찾아볼게. 남편 때문에 정신이 없어.
가볍게 대답하고 시어머니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결국 외도와 이혼 소송, 상사녀 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복수했어요.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이렇게 복수심에 가득 차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울었나요?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괴로운 마음으로 지냈지만 내게 따뜻했던 시어머니는 다음 날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와서 합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짐을 정리하고 이사짐 센터를 부를 때가 되었네. 짐은 찬찬히 빼놓고 옷은 일단 챙기고 들어와. 우리 집에 있던 침대와 옷장은 그대로 사용하면 돼. 언제 오시려나요?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상남녀 두 집살림 이혼 소송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상남녀 두 집살림 이혼 소송.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지금 제게 하는 짓들이에요. 해외에서 길을 두고 서울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어제 만났는데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자고 더럽게 말했어요. 그것도 놀이라 하더군요. 놀이는 몽둥이가 약이라는데 제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에 왔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랐죠. 드라마에서도 나올 법한 이야기에 자신의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애를 한 번만 봐줘요. 착한 애인데 왜 그럴까요? 아마 상남녀가 이상한 년일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을 유혹해서 그런 거겠죠. 남편의 회사를 방문해보라고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이혼을 선택하라는 제 제의에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출해서 돌아온 후 그에게서 바람피는 일에 대해 사과를 받았다. 그는 그것이 장난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남자들도 가끔 바람을 피운다는 말도 했다. 따라서 온정을 베풀어 이해해 주길 바라며 혼을 내서 그에게 편리하게 살도록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달까지도 그와 살도록 했다. 어머님은 부부 사이에 내건의 거를 명확히 한다면 나는 질문했다. 어렵네요. 그래서 결혼 후 벌어들이는 수입은 모두 공동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 상간 여성에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봐도 남편의 외도로 제 재산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송 비용은 제 돈을 써야 합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남편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집을 얼마나 살았느냐에 관계없이 상관에게 주어진 돈에 대한 청구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외도를 한 상간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부끄러움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 경험은 위압감과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제 마음은 편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송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법적인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을 하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줄 모르고 스릴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소송장을 회사로 보내고 나서 그 두 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큰 혼란이 벌어졌어요. 서류가 도착하고 남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류 봉투를 열었는데 그 속엔 이혼 소송 선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또한 소송장을 받은 여자도 당황하여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며 남편을 그녀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과장님을 떠나겠다고 말했죠. 소송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주저하며 소송 준비를 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상간 소송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합법적이고 확실한 복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긴 소송 끝에 남편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소송한 결과 위자료와 상간녀 태 들어간 제 재산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이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2번 이혼한 여자로 낙인 찍히는 거요. 제 소문이 안 좋게 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이혼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요. 제 전남편과의 이혼 사유도 알고 있더라고요. 남 얘기라 쉬쉬하고 있었는데 제가 소송하면서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까운 동료들이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유, 이혼이 뭐 별대수야 쫄지마 기죽지마 들어보니까 솔직히 자기가 잘못한 건 없더라. 이번 남편도 그렇고 전 남편도 그렇고. 아, 세상에 이상한 놈들 많아. 잘못 걸렸다 생각하고 자책하지 마, 알았지? 역시 지는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정리되고 다시 결혼 전에 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안 좋은 일을 겪고 마음속 동굴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처럼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니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툭툭 털어내서 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 새로운 일상을 꿈꿔보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